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노다지 6차 산업. 네, 우리 농촌에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 6차 산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농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줄어드는 농가의 매출도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 먼저 함께 보시죠. 학교 수업이 끝나도 여전히 바쁜 아이들. 영어에 수학, 미술까지 아이들의 공부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는데요. Okay, good. I enjoy building miniature models. I don't enjoy 학교 가고 그다음 피아노 가고 영어 가고 태권도 가면 끝이. 공부하느라 아이들은 놀 시간이 없습니다. 시골 가서 뭐 하고 싶어요? 시골 가서요? 감자 캐고 싶어요. 또요? 고구마 캐고 싶어요. 시골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 농작물 수확.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돼지박물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경기도 이천에 가면 돼지박물관이 있습니다. 돼지가 어떻게 나고 먹고 자라는지 다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돼지들이 묘기를 부리는 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일 텐데요. 이렇게 우리 농업과 농촌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칠곡. 낙동강 바로 옆 울긋불긋한 저곳은 바로 캠핑장인데요.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주한미군 보이스카웃의 캠프가 열렸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바로 이곳만의 특별한 요리 체험. 한국 아이들도 같이 요리를 배워보는데요. 캠핑 요리로 유명한 캠핑장 주인 서명선 씨. 매실액기스를 넣어 양념을 만든 뒤 고기에 고루 배도록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기계에 넣고 고기를 갈아주는데요. 봉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기를 지금 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으면은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공기가 날아가는. 요리 체험도 놀이로 즐기는 아이들. 어른들하고 달리 상상력 있으니까 더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공기를 빼고 나니 탄생한 이것. 순대가 생각난다고요? 하지만 순대 아닙니다. 바로 소시지인데요. 소시지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또 있죠. 바로 햄. 다진 고기를 페트병과 그물망에 넣어 모양을 잡아준 뒤 또다시 매실액기스를 넣은 양념 소스에 재워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햄과 소시지에 매실액기스를 넣는다? 매실액기스 맛이 궁금한 미국 참가자들. 어떤가요? The plumes in America are bigger. The plumes in Korea are smaller. However, the one here is very concentrated. So they cause equal effect and it's very healthy. So yes, I like very much that. 알고 보니 캠핑장은 매실농장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일본종이 아닌 순수 한국 토종 매실만을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다는 이곳. 매실 좋다. 매실 좋다. 매실은 독을 해독하는 작용이 뛰어난 웰빙 과실로 피로회복과 체질 개선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죠. 일식 프랜차이즈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식중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조가 이 매실로 많은 식중독 예방하고 안전식품을 갖다가 처리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저도 매실을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농장에서 수확한 매실은 바로 옆 공장으로 직행. 이 농장의 주소득원은 직접 가공한 매실 액기스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고 말려야 설탕과 잘 섞인다고 합니다. 설탕을 부을 땐 매실과 비율을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이게 쭉 내려갑니다. 1:1 설탕은 반드시 꼭 지켜줘야지만 장기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매실을 숙성시키는 일. 이 큰 통은 매실 저장 탱크인데요. 한 통에 최대 40톤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때 탱크를 두드려보는 서명선 대표. 아직 액이 안 내려와가지고 약간 울리는 소리가 나죠. 설탕하고 반응이 덜 됐다는 표시죠. 숙성된 매실 액기스는 맛과 빛깔을 확인하고 제품으로 가공하는데요. 10가지가 넘는 상품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순 생산만 할 때보다 매출은 20배 이상 증가.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이룬 비결은 뭘까요? 서명선 대표는 낙동강변 약 3만 평 부지에 매실을 심고 가공공장과 체험장, 놀이시설, 그리고 캠핑장까지 복합적으로 갖췄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인근 미군 부대의 협조를 얻어 영어 캠프도 유치했는데요. 이러한 6차 산업이 놀라운 매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Yeah, because of the Boy Scout, I will check your proof. Yeah. 농촌 와서 영어도 배운다. 그러면은 우리 농산물을 미국에다 수출할 수도 있겠죠.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농촌 관광이 새로운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돌입할 수도 있겠죠. 이게 진정 6차 산업이 아닐까요? 6차 산업은 1, 2, 3차 산업을 융합시킨 산업을 뜻하는데요. 생산과 제조는 물론 고객들에게 체험까지 제공하는 신개념 산업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6차 산업을 보러 강릉으로 가볼까요?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엔 최근 승마장이 개장했습니다. 고급 스포츠라는 편견을 깨고 승마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시골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승마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동 확인. 몸은 더 천천히 해주고 박차 리듬을 나한테 가져오라고. 나한테 몸도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 스트레스가 그냥 쫙 풀리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달리지 않으니까 평보와 경속보로 하고 이 앞에 잘 나가는 말들을 세워주고 갈 테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우리 A 코스를 통해서 해변 B 코스까지 갔다 올 계획입니다. 이곳 승마장의 장점은 말을 타고 승마장을 벗어나 임도와 농로를 따라 산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둘레길처럼 말 타고 산책하기 좋은 코스로 4곳이 개발돼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동해안에서 말을 타고 오면서 그 풀리는 스트레스나 그런 감각들이 이런 게 일반 대중들한테도 좀 소개를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국가와 시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 지역 학교와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말을 타고 주변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관광 상품입니다. 마장에서는 되게 한계가 있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좀 답답한데 여기 나오면 바람도 이렇게 시원하게 불고 그냥 쭉 달릴 수 있어서 좋아요. 도심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승마 체험. 승마장에서 3km 떨어진 정동진 해변까지 코스가 이어지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길을 내준 덕분에 이제 정동진 해변에서도 마음껏 말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와. 한번 타보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얼떨떨한 관광객들. 말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가슴이 뛰고요. 무섭고 겁나고. 이 시골 마을은 승마 체험을 통해 연간 3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마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혼자만의 사업으로 끝나버리지 절대로 주민들하고 합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뭉쳐야 삽니다. 아이들과 도시인들에겐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고 농촌 지역에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6차 산업. 공동체가 함께하면 미래는 더 밝습니다. 돌아온 변양균. 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다가 신정아 씨와 연루돼 공직을 떠났던 변양균 씨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얘기 네 분 모시고 해보겠습니다. 네,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곽수종 경제학 박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변양균 전 정책실장 예. 펜텍의 부활을 위해서 컴백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펜텍이 파산하고 아예 이제 산산조각이 날 뻔했는데 맨 마지막에 옵티스라는 이제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되고 법원도 받아들였고요. 7월 실사가 끝나면 7월 중에 본격적으로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될 텐데 최근 들어온 뉴스입니다. 이 변양균 전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펜텍을 인수한 옵티스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펜텍이라는 회사를 이제 이끌어갈 수장으로 변양균 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인으로서 부활을 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모든 조간에서 변양균 씨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 근데 원래 옵티스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은 진대재. 그렇습니다. 이 옵티스라는 회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이게 뭐 렌즈가 아니라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기억을 하는 기억 데이터 장치거든요. 이 회사의 대표는 이주영 씨라고 삼성맨이고요. 삼성에서 상무 출신이고 돈을 대는 것은 이제 진대재 장관, 역시 삼성맨이었죠. 스카이레이크라는 펀드로 뭉쳐진 회사였는데 이 진대재 씨가 이제 한 20% 갖고 있는 지분을 빼면서 이제 옵티스라는 회사에서 진대재 전 장관은 빠지게 되고 그 대신 이제 변양균 씨가 옵티스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뭐 일종의 바톤 터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제 변양균 씨가 드디어 경영 일선에 쓰고 그 회사가 펜텍이라는 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변양균 씨가 지금 펜텍, 우리나라에서는 3등이지만 기술과 인력 수준은 사실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인도네시아에서 재기를 좀 꿈꿔왔었는데 인도네시아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왜 변양균 씨가 됐냐? 변양균 씨가 이제 인도네시아 통입니다. 거기서 IPTV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옵티스라는 회사가 펜텍을 인수하는 전제 조건이 스마트폰을 안 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펜텍 직원들 역시도 스마트폰을 이어가겠다라는 걸로 해서 둘이 협상이 됐는데 그럼 이 스마트폰을 어디다 파냐? 아마 계획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하는 이제 동남아 시장에 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영업에 능한 변양균 씨가 적합하겠다라고 이제 뭐 모두가 이제 이권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변양균 씨는 떨쳐버리고 싶겠지만 아무래도 계속 따라다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신정아 스캔들. 2007년 이후 그동안 파란만장한 또 삶을 살았다고 하시는데 저기 어떻습니까? 그동안 변양균 씨가 뭐 집행유예 받고 나오고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좀 이제 아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뭐 고생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게 또 오진으로 밝혀지면서 거기에 대한 뭐 후유증 그렇게 있었는데 전립선암은 오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췌장암이 오진이었고 전립선암으로 고생을 하고 또 한번 이제 겹친 암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췌장암은 오진이 났었는데. 건강상에 참 괴로움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심적인 부담감과 함께. 근데 그걸 다 이제 떨쳐버리고 어느 정도 극복을 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갔고, 이제 IPTV 사업, 그리고 다시 펜텍까지 오는, 뭐 어쨌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니까 변양균 씨 본인도 아마 이쪽에서 다시 한번 조명받고 싶다는. 근데 스캔들의 두 주인공, 이제 변양균 씨도 복귀를 했고요. 신정아 씨도 지금 복귀를 한 상태죠? 큐레이터로. 우리 얼마 전에도 저희 방송 들었었잖아요. 조영남 씨랑 조영남 씨가 하는 전시회 큐레이터로 복귀를 한 거고, 참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사가들은 또 이제 두 사람을 자꾸 이제 같이 연결시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간에 두 사람의 그런 문제들은 뭐 사생활의 문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관여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두 분 다
잘 제기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수 조영남 씨의 전시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8일까지 전시회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전시회 중인 신정아 씨의 근황 저희 채널A도 담아왔는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모든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혼자 나오셔서 저를 놓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해주시고 저희 두 사람을 놓고는 다 제가 꼬셨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실은 괜찮아요. 난 기꺼이. 네, 8년 만에 이제 두 사람 복귀했는데 변양윤 씨도 저서를 통해서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 생애 유일한 바로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이라는 저서인데요. 내 생애 유일한 시련이었으며 가장 큰 고비였다. 나의 불찰이고 뼈아픈 잘못이었다. 예, 그런가 하면 신정아 씨도 자신의 수감 당시의 번호였던 4001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연이자 아주 슬프게 흘러가 버린 인연이다. 오랫동안 좋아하고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스캔들을 딛고 8년 만에 복귀한 두 분.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의 이름값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그의 직계가족 이름을 삼성이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회사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사람 이름 이것도 상표권 등록이 되는 겁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은 2007년부터 삼성그룹이 특허권을 시작해서 모두 39개의 이름을 이제 특허청에다 상표권 등록을 했다라고요 하고요. 그 이름이 이제 이건희, 이건희 재단, 홍라희, 이부진, 손녀, 손자 이름까지도 모두 다 포함이 돼 있던 것 같은데 특허청에서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가격은 2017년까지가 이제 최장 기간 긴 게 있는데 한 21만 원 정도에 이제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21만 원이면 등록이 됩니까? 그게 큰 적격 사유가 없다면 일반인들도 자기 이름을 등록을 상표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할걸요? 아마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이름을 등록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다 하죠. 오늘 방송 끝나고. 근데 제가 약간 지명은 안 해요. 근데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약간 상표의 저명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특허권이라고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권을 갖다가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독점권이라고 하는 결국 시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표권은 개인의 이름도 어떤 상업적 목적에서 쓰여질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등록할 수 있고 아까 21만 원 그러셨는데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특허청에 개인이 스스로 클릭하셔도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아마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언론 같은 데서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아마 드실 텐데 특허청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직접 보시죠. 자, 상업적 목적으로 이런 이름들이 쓰일 경우에만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언론, 저희 같은 언론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그런 일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국내 재벌 총수 가운데 또 있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등록한 사례가? 네, 현대가를 보면은 이제 합성 이름을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몽구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몽구 복지재단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재단 이름 상표에 모두가 좀 등록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배용준 씨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윤사마라는 이제 골로 상표권에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윤사마라는 이름은 이제 다른 분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마 개인 명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사람, 그 본인의 이름이 이건희인데, 이 사람이 와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써서 이건희 와인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상표권 침해죠. 이건희란 본인 이름인데. 그렇죠. 이건희란 그 상표 자체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저도 이건이고 저도 이건이고 저도 이건입니다라고 해서 그걸 침해하기 시작하면 상표권 등록은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은 진짜 정말 동명이인인 사람이 내가 와인을 개발해서 이건희 와인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의 아닌 어떤 피해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이건희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등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상표가 두 개가 충돌되잖아요. 선상표, 후상표가 충돌이 되면 선상표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등록을 어차피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상표가 우선이 되게 되죠.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5배 뛴 이효리 땅값.
지난 2013년 제주도에서 신접살림을 차린 가수 이효리 씨. 신혼집이 있는 속일리 땅값이 무려 5배가 뛰었다고요? 예. 저기 위치가 이제 애월호 속일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 국제공항 있는 그쪽 근방입니다. 그 인간인데 이효리 씨가 당시 좀 기사를 봤더니 2013년에는 이제 평당 3.3 제곱미터당 7만 원대 가격에 구입을 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빨리 집을 사야 되니까. 근데 2015년 가격으로 보니까요, 이 지역의 지금 땅값이 평당 많게는 50만 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년 반, 3년 사이에 이게 몇 배입니까? 그 7만 원이 2년도 안 원이니까 예, 거의 2년 만에 7배 정도가 오른 거고요. 물론 이건 최대치고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5배 정도가 한 2년 만에 올랐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땅값의 열풍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땅값 효과입니까? 아니면 이효리 효과입니까? 그게 이제 두 개 겹친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이 이제 일종의 연예인 마을로 지금 애월읍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이제 많은 전원주택 수요도 몰려오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것 같고, 한켠에서는 그 밑에 지역은 또 중국인들이 사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 땅값이 뭐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불과 며칠 전에는 감정가가 364만 원인 땅이, 제주도 땅이 8배가 넘는 뭐 3,050만 원에 낙찰이 됐다라는 기사도 읽었는데요. 제주도 땅 일각에서는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더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땅값은 다 오른 것 같습니다. 다 오른 것 같아요. 다 오른 것 같다. 저는 많이 이제 여기서는 더 오르기 직전에 꽤 쉬어야 되고, 오른다 할지라도 3, 4년은 쉬어야 될 정도인데요. 연간 지금 제주도 전체 땅값이 연평균 상승률이 20%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한 지금 4년, 5년간 20%씩 올랐다는 건데, 아까 말한 그런 잘 나가는 지역들은 평균이 20%니까 연간 뭐 50%도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60%도. 이 정도 올랐으면 일단 쉴 때는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땅값은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있겠지만, 제주 사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이 땅에 대해서 제주도 개념이 어떻게 되냐, 도민들의. 옛날에는 이 어떤 이 구획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구획을 만들면서 자기 땅으로 많이 가져갔다고. 이게 이제 중국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미 여의도 면적의 2배 되는 땅을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죠. 그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뭐 중국인들이 매입하더라도 지금 360만 원 하던 게 3,050만 원까지 10배 이상 튀었다. 이거는 상당한 버블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한 버블이고 과열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 정도면? 땅은 그래서 여기 좀 쉬었으면 좋겠고요. 중국인의 일입니까? 중국인과 국내 자본과 뭐 연예인 효과까지 다 합쳐가지고 땅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강남도 그렇고 역대 좀 이 지역들의 패턴을 보면은 땅값이 먼저 이렇게 오른 다음에는 그다음 아파트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또 자본들이 땅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 아파트 갈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제주도에 독특한 문화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깔세라는 문화인데, 이제 제주도 지역은 뭐 전세 이런 게 없이 월세를 주로 하는데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주고 연세라고도 하고 뭐 속칭 깔세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달달이 까는 그런 거여서, 아마 지금부터 제주도는 뭐 아파트 이런 쪽 상가 쪽으로 이제 건물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형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지사께서 이 50만 달러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이 제도를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버블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주도민이야 뭐 중국 사람들 유입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한국 경제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카 여왕의 추락. 네, 1979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 음악의 주인공, 바로 원조 한류 스타이자 엔카의 여왕 개은숙 씨입니다. 네, 노래하며 춤추며라는 1979년에 개은숙 씨의 곡이죠. 네, 지난해 어머니를 위해 다시 노래하고 싶다고 컴백을 선언했던 개은숙 씨. 무대가 아닌 검찰에 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문가 김태훈 변호사가 전해드립니다. 예, 원조 한류 스타인 엔카의 여왕한 개은숙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은숙 씨는요, 1977년에 럭키 샴푸 CF 모델로 데뷔를 하고 79년에 조금 아까 들으신 노래하며 춤추며라는 노래를 발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에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프로인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고 톱스타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 후 돌연 한국 활동을 중단하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85년에 오사카의 모종이라는 엔카를 발표하면서 일본에서도 스타덤에 올라서 90년에는 급기야
일본 레코드 대상의 앨범 대상을 수상하면서 엔카이 여왕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일본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 후 2007년에 일본에서 각성제 혐의로 체포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국으로 추방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 후에 한국에 건너와서 개은숙 씨 한국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한국 활동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죠. 외제자동차 리스 사기 혐의에 연루되기도 했고 급기야 어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과연 이 엔카이 여왕의 추락 어디까지 계속될지 국내 팬들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은숙 씨는요. 한때 전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한때 팬클럽 회원이었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원조 한류 스타입니다. 그런데 개은숙 씨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남편 간의 이혼 등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엔카의 어떤 인기 하락이라는 일본 가요계 환경에 적응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류 아이돌 가수들 개은숙 씨의 이런 성공과 좌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네. 1세대 한류 스타라고 할 수 있고요. 엔카의 여왕이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한 세대를 정말 풍미했던 가수였습니다. 개은숙 씨, 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네,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뭐 없다, 뭐 있다, 네. 뭐 이런 그 소설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화려한 스타에서 좋아하셨죠, 박상호 소장님? 아, 저도 좋아했죠. 네. 개은숙 씨 네. 팬이었습니다. 팬이었고. 안타까워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들은 정말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사실은. 뭐 이거 아니고 뭐 사업 실패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필로폰 투약으로 다시 구속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은숙 씨를 좋아했던 많은 뭐 팬들은 정말 좀 참담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대중문화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생활고도 그렇죠. 있고 뭐 사기도 당했다는 네. 얘기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네, 남편 간의 이혼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모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던 네. 거고 네. 이혼 문제도 있고 아마 일본에서 굉장히 그 탑스타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배분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김연자 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거두고 일본 건너가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데 얼마 전에 뭐 방송 출연해서 실제로 본인 손에 남은 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일본 가요계 환경 변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뭐 트로트 시장이 예전만큼 좋지 않지만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적응을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할 때 일본에서 탑의 자리에 올랐던 분인데 말년에 사실 좀 좋지 못하게 되니까. 1985년에 일본을 진출했으니까 정말 빨리 진출한 거죠. 그렇죠. 요즘 네. 한류 붐을 따져보면 그렇죠. 거의 지금 몇 년 전에 30년 전에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원조 한류 스타라는 건데 네.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에 트로트가 인기가 있었던 거죠. 일본 엔카도 사실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도 뭐 자기가 엄청난 팬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일본에 진출한다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해외 진출 자체가 잘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뭐 소녀시대니 뭐니 뭐 카라니 일본에서 한류 스타 하지만 원조가 사실 개은숙 씨인 거죠. 개은숙 씨 이후에 일본에서 성공한 사람이 사실 그 후 한 20년 정도,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 텀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개은숙 씨 인기가 엄청났던 거죠. 그런 개윤숙 씨였는데 2007년에 이제 플루폰 때문에 일본에서 추방을 당하고 2008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네. 32년 만에 국내 활동 음반 내면서 재개를 했는데 그런데 외제차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좀 이 사건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저게 이제 외제차 사기 사건은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외제차를 리스를 하고 나서 고가의 외제차를 그리고 이제 뭐 돈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지금 개은숙 씨 얘기는 저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산 게 아니라 그 지인이 차를 사는데 지금 사인해달라고 했다. 보증을. 그래서 사실 나는 이렇게 보증만 잘 모르고 보증만 서준 거지. 내가 진짜 내 이름으로 이걸 차를 사는 거는 난 진짜 몰랐다.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불구속 기소돼서 뭐 아직은 진짜 재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 대중의 외면을 받으면서도 이런 마약, 필로폰 유혹을 떨치지 못한 연예인들은 또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보시죠. 연예인을 향한 필로폰의 유혹해서 바로 얼마 전 또 김성민 씨 한번 했다가 다시 또 한번 투약을 그렇죠. 또 들어갔죠. 끊을 수가 없는 네. 모양입니다. 그리고 황수정 씨 정말 뭐 개은숙 씨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팬이셨을 텐데 2001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복귀가 좀 힘든 상태로 남아있죠.
특히 방송 복귀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대중에게 있어서 네. 이 대마초라는 것과 필로폰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히로뽕이라고 하죠.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차갑게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그 중독성에 있어서도 대마초를 극복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뭐 김성민 씨 사례처럼 굉장히 이걸 끊어내기가 좀 어려운 것도 같아서 아마 필로폰에 관련한 연예인들의 복귀는 상당히 좀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속 시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황수정 씨 같은 경우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결과가 나오고 여론이 없잖아요.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로폰 말씀하실 텐데 필로폰이라는 어떤 그 투약 혐의가 연예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중에서 가장 상급, 최악의 범죄거든요. 워낙 중독도 많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예전까지만 해도 뭐 필로폰 청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절대 청정적이 아니죠. 우리나라를 통해서 반입되는 필로폰의 양도 점점 늘어나는 거고 필로폰 투약자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사실은 연예인들이 만약에 필로폰을 복용을 하고 집행유예 받고 나와서 한 3선 있다 슬그머니 또 나와가지고 탑스타가 된다. 그럼 사실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구 뭐 필로폰 별거 아니구만. 쟤네도 성공하는 거 봐. 뭐 나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틀리죠. 용서받을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아마 필로폰, 홍콩의 아편 전쟁을 다 기억하실 건데 그만큼 이 아편이라고 하는 건 중독성이 강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는 이 몰핀이나 알펜을 갖다가 좀 개방을 하자.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양성화시키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세계적으로 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듯하고요. 미국 연예계에서도 이 모핀 사건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한국에서 방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 지적하셨지만 문제는 청정지역이었던 한국이 점차 아편이나 이런 중독성 약물에 언론을 통해서 방송에 나가면 이게 결국은 사회 전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경각심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연예인들이 지금 뭐 잇따라 계속 이렇게 필로폰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 중독성 자체도 있겠지만 처벌 수준 자체가 너무 약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필로폰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김성민 씨도 그렇고 황수정 씨도 그렇지만 일단은 구속을 합니다. 구속하는데 대부분 재판 과정은 사실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필로폰이란 게 굉장히 이 중범죄 단속을 해야 되는 범죄긴 하지만 속된 말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이게 형사정책에서 이 환각제에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본인이 혼자 이걸 피고 필로폰을 맞고 본인이 혼자 환각 상태에 빠진 거지. 물론 그걸로 인해서 환각 상태에서 무슨 뭐 폭행이라는 이런 범죄가 있으면 그건 변론을 하더라도 필로폰 자체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조금 형량이 낮은 그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필로폰을 가지고 뭐 3년 4년 구속시킨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법 감정에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형을 할 때요. 네, 검찰보다는 무대에서 연예인들의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최재성 카드 후폭풍. 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무총장이 결국 최재성 의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당을 깨자는 거 아니냐며 극구 반대를 했던 이종걸 원내대표. 결국 당무 거부까지 지금 돌입했습니다. 최고위원. 업무하지 않겠다. 아니 뭐 굉장히 강도 높은 그렇죠. 대응인데요. 그저께 그 문재인 대표를 만난 이종걸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문재인 대표가 아마 최재성 카드 접을 것 같아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전격적으로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니까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 일단 첫 번째 뒤통수를 좀 맞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노의 전격적인 지원으로 이제 원내대표가 되는 거고 5표 차이로 이제 최재성 의원은 떨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비노 진영 입장에서는 최재성 카드를 밀어붙이는 이 의도가 혁신위하고 힘을 합쳐서 이른바 이제 공천 대학살 비노를 솎아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문재인 대표의 의사가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 문재인 대표는 아마 나도 이제 당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재성 의원이 지난번 그 단일화 때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만들을 본인 그다음에 사무총장 등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 극복하려는 뭐 이런 구도가 있어 보이는데 탈당의 매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내에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폭풍이 정말 거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이종걸 원내대표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고위원회는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분해 정치를 한다면
아마 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네. 하고 이 당무 거부 밝혔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아니, 지금 이게 뭐 수습이 될 문제는 아니죠. 내년 4월 총선까지 네. 계속 갈 겁니다. 네. 그 전에 당이 깨지든지 안 깨지든지 간에 이 갈등 양상이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하에서 봉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본다면 이런 갈등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데 이제 핵심의 관전 포인트는 당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제 신당으로 이제 이탈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문제인데 전문가들은 뭐 여의도에서 야당 내에서 이미 뭐 이삿짐 쌌는데 이제 그 어떤 탈당의 수순을 어떻게 잡느냐의 단계로 넘어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월 총선을 둘러싼 권력투쟁이기 때문에 이게 뭐 며칠 만에 수습이 된다, 아니면 몇 달 만에 수습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12년인가요? 제가 기억이 좀 그런데 한명숙 체제로 아마 선거를 치른 적이 있었죠. 총선이었습니까? 그때 임종석 사무총장 체제로 원외에 있던 분을 모시고 와서 아마 총선을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최재성 의원 카드도 잘못하면 비노기의 입장은 잘못했을 경우에 이게 대패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일부 여의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뭐 한 80명 정도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현 상황이다. 전체 300석 중에서 80석이라 그러면 이거는 대패가 아니라 뭐 문 닫아야 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노 측에서도 이 공천을 가지고 딜을 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내부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비노 측에서 좀 더 많은 명분을 얻고자 계속 돌을 던질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문 대표 측에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분당의 속도라든지 깊이가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2년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재인 대표 생각은 마이웨이입니다. 내 길을 가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그 2012년 성공의 방정식이 이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012년 전에는 친노가 패족이었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패족이었고 정치에서 떠났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서 손학규 그 당시 대표 체제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른바 대통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방을 차지한 거죠. 네. 그다음에 한명숙 체제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친노가 이제 주류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총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노는 다수파를 장악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체제가 누굽니까? 이해찬 체제 아닙니까? 당권은 이해찬. 그다음에 대권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석이 된다 하더라도 야권의 주류 다수를 친노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 대선은 또 5대5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찌됐든 130석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야권 내 친노가 다수 세력을 점유하고 있다면 다음 대선은 해볼 만하다는 이 구상대로 착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80석은 아마 분당하지 않았을 때의 80석인 것 같고요. 분당하게 되면 야권에서 아마 44씩 나누어 갔든지 아니면 35씩 이렇게 깨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뭐 새누리당은 그저 이삭죽지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문재인 대표는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고 다 잘 될 것이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지금 보면 김한길 의원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뭐 김관영 수석 사무부총장, 박광원 대표 비서실장 모두 다 최고위원회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비노계의 집단 반발 움직임인 것 같기도 한데 문재인 대표가 약간 사안을 좀 약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 집단 반발할 거라 생각 못 했을까요, 문재인 대표가? 아마 계산 다 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계산했는지 그 측견들이 이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아마 우리가 이런 카드를 던지면 비노 측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건 뭐 삼척동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 감안을 했을 건데 문제는 지금 친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경영 의원의 세작 발언이라든지 혁신의 인적 구성 혁신이 첫 회의에서 김상곤 위원장이 얘기했던 당 정체성 문제, 거기다 연결되는 최서성 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카드까지 왜 이런 강경 카드를 계속 꺼내야 될까요? 아마 그건 친노 입장에서 봤을 때 비노계라 사실 약간 무시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너희들 어떡할 건데? 그냥 있든지 나가세요. 나갈 수는 나가봐. 너희들 나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그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뭐 외부에서도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곤 하지만 비노가 과연 나갔을 때 과연 구심점에 누가 있느냐? 문재인 대표에 대항할 만한 대항마를 누구를 잡아서 갈 것이냐. 손학규 대표 강진해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지금 행보를 봐서 탈당할 생각 전혀 없는 거로 보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뭐 탈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과연 호남 세력이나 김한길 대표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종의 자신감이라 봐야 될지 자만심이라 봐야 될지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비노기의 어떤 반발 자체를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마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당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또 얼마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지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이런 가운데
또 이런 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제야 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갈지 그 방법을 터득한 것 같다라고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야 알 것 같다. 저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저 발언 자체도 또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지. 그렇죠. 이게 문재인 네. 대표의 길은 정해졌다는 것이 아까 뭐 김 변호사 얘기처럼 본인의 생각인지 참모들의 생각인지 뭐 모르겠지만 뭉개고 내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시려면 나가시든지 신당을 만들어 보세요. 어쨌든 신당하고 야당이 분열된 상태로 하더라도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 내 다수파는 차지할 것이고 다음 대선은 또 단일화 구도로 치르면 됩니다. 단일화 구도로 치르면 당연히 내가 후보가 되는 겁니다라는 어떤 전체 계산서를 뽑은 상태에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계산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더라도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탈당 후 신당 아니면 여기서 끌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서 선택하시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훈 소장이 말씀하신 게 사실 본질이 거의 다 들어있었거든요. 이 문재인 대표에게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12년 그 체제의 흐름, 아까 말씀하셨던 패족들이 나중에 결국은 이 당내에서 패권을 잡게 되는 그 과정을 충분히 비노 측에서는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비노 측에서 주장하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는 최재성 사무총장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곤혹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총선 불출마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입이 화해 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모호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네.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두 가지인데 국회의원 배지 때라는 것은 뭐 어떤 의원 이렇게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만큼 좋은 짐을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지금 피일이 꼽혀 있는 부분이 이른바 이제 그 새누리당 과거 했던 방식인데 다선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쇄신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지금 쓸 카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불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혁신안이 지지부진할 때 문재인 대표, 뭐 한명숙, 뭐 이런 등등 이제 그다음에 최재성 사무총장 등이 이제 본인들이 불출마하면서 혁신에 대한 동력 또 상대를 제거하는 그 에너지를 여기서 받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상태에서 최재성 뭐 총장이 나는 불출마합니다. 재확인할 경우에는 김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불출마를 좀 번의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을 것이고 설사 불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저 카드를 적절한 시점에 효율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쓰는 게 맞지. 지금 뭐 당이 어수선한데 혼자 뻘쭘히 나와갖고 저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불출마합니다 이랬을 때는 정치적 약발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불출마를 확인해 줄 리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은 연일 분당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한번 보시죠. 바로 SNS 내용인데 분당의 빌미를 주지 않는 인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실망을 안겼다. 특정 계파 독점하고 편한 사람과만 함께 가겠다는 신호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소 4개 그룹에서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정배 신당론 등등과 맞물려서 정말 분당의 명분을 이번 사태가 제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명분은 쌓여져 가고 있는 건 맞죠.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명분은 비노 측에 쌓이겠죠. 근데 문제는 비노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명분은 이미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반면에 그런 명분은요 아마 친노 쪽에서도 나름의 명분을 쌓고 있을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면 친노 측의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혁신이 우리 혁신 한대잖아. 하고 있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걸 반대하고 나가? 너희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마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갈 땐 나가더라도 최대한 누가 이제 위에서 서서 내가 명분을 주느냐 저쪽이 명분을 주느냐 이런 부분인데 시간이 갈수록 아마 그런 명분을 가지고 친노와 비노 간의 어떤 대립과 그런 갈등은 좀 더 격화될 것 같고 결국에는 비노가 어느 시점에 행동을 옮길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글쎄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행동을 옮길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적다. 높아 보이진 않아요. 예. 예,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게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염동현 전 의원과 같이 사무실도 오픈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본인이 깃발을 들고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최소한 손학규 고문 정도가 등장을 하면서 아마 네. 그 정도 빅샷과 함께 물고 나올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 뭐 박지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4개의 그룹이 준비하고 있다. 그런 하나하나가 막 튀어나가기까지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섣불리 좀 행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형, 여, 야, 대충돌. 바로 1시간쯤 뒤에 박근혜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뭐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네. 속보 지금 하단에 보시면 정부 오늘 바로 국무회의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회법 제2요구안 즉 거부권을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번의 전국에 네. 큰 대충돌이 예, 예.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국회 뭐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다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곤혹스러운 것이 친박 핵심 의원들이 역으로 제2의 붙이자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표결에 가자. 원래 이제 당 지도부는 이걸 좀 야당하고는 경색이 되더라도 좀 뭉개면서 넘어가면 자동 폐기되는 수준 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네. 이제 표결에 안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160명이 빠지면 본회의가 열리질 않지 않습니까? 네. 배적 의원 과반수의 3분의 2가 네, 네. 찬성해야 이제 통과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이었는데 이제 어제부터 기류가 바뀌는 게 뭐냐면 친박 핵심 의원들 가운데 표결에 붙이자. 네. 붙여서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을 유승민 대표한테 묻겠다. 예.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거부권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보다는 유승민을 몰아내겠다라는 그 것이 목적인 포인트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청와대도 아주 잘 생각해야 되고 친박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그 본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3분의 2가 안 돼서 부결이 되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거야? 유승민 당신이 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네. 했을 때 유승민 대표가 그럼 버틴다 그러면 신임 투표를 하자 했을 때 친박이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굉장히 지금 물밑에서 바쁘고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나 친박 의원들이나 뭐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굉장히 바쁜 모습인데 저는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신선 노름의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고 이 문제는 뭐 이게 갈등을 확산시키는 구조로 갔을 때는 공멸이다라는 위기의식을 네, 같이 갖고 벌써 야권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지금 의사일정 보이콧하겠다. 그러니까 메르스 법안만 관련 법안만 통과를 시키고 다른 법안은 보이콧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야권 입장에서 그렇겠죠, 당연히. 네. 여권 내에서도 지금 김무성 대표랑 또 서청원 의원하고 네. 어제 또 회동을 했지 만났죠. 않습니까? 네. 굉장히 지금 여권 내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파장이 번질지.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서청원 대표 공개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최고위원하고 유승민 대표도 가까워요. 가까운 거고. 김무성 대표하고 이제 유승민 대표는 투톱 체제고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를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서청원 최고보다는 다른 친박 윤상현 의원이나 친박 핵심 의원들의 이제 동향인데 어쨌든 어제는 제2에 붙이겠다는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붙어보자 얘기고 유승민을 안 치겠다는 뭐 청와대의 기류를 읽은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게 당에서 의총을 했을 때 그게 그 주요한 기류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오늘 거부권 행사 시 이제 네. 정치권이 또 어떤 경랑이 볼지 이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김용표 사장은 국토공간정보와 신기술로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난 4월 공간정보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38년 만에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네, 오늘의 아침 경제 골든타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